코스피가 5,500을 돌파했습니다. 곧 6,000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뉴스마다 코스피가 최고치라며 축제 분위기입니다. 유튜브마다 수익 인증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세상은 저렇게 붉게 타오르는데 내 가슴엔 시퍼런 멍이 든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들은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제 계좌엔 왜 시퍼런 멍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63, 35년 공장 생활 끝에 받은 퇴직금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6,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만복입니다. 올해 63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 그곳에서 딱 35년을 일했습니다. 28배 입사해서 63세 정년퇴직했습니다. 35년 동안 빠진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파도 출근했고 명절에도 특근을 자청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족입니다. 아내 정수님, 아들 재현이, 딸 수연이, 이 세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 새벽 5시에도 눈이 떠졌습니다. 퇴직하는 날 공장 정문을 나서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35년을 바친 자리에서 받은 건 악수 한 번과 케이크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통장에 퇴직금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2억 원. 제 35년의 무게였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한 달은 그냥 쉬었습니다. 늦게 일어나고 아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고 낮잠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그 삶이 좋았습니다. 평생 못 쉬었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달이 되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TV를 켜면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코스피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환호성이 증권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듣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유튜브를 켰습니다. 처음엔 트로트 영상을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알고리즘이 이상한 곳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코스피 계속 간다. 이 종목 놓치면 바보. 나는 석 달 만에 5천만 원 벌었습니다. 썸네일마다 번쩍번쩍했습니다. 조회수가 수십만이었습니다. 댓글창을 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2천만 원 수익 났어요. 왜 이걸 이제 알았지? 진작에 살걸. 올해 주식으로 차 한 대 뽑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을 생각했습니다. 2억 원.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저금리 시대라 많아봤자 4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번다고 합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처음 스쳐간 건 퇴직 후 딱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생각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주식을 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하루하루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아들 재현이가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회사에서 소액이지만 주식 투자 시작했어요. 요즘 시장이 너무 좋아서요. 딸 수연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빠, 나도 적금 말고 ETF 넣어봤는데 벌써 8% 올랐어. 자식들도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손 놓고 있으면 뭔가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호황에 나만 구경만 하고 있으면 자식들 볼 면목이 없다. 그 생각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유튜브를 더 많이 봤습니다. 주식 관련 책도 한 권 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책은 반도 못 읽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PER, PBR, 영업이익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전문가들도 오른다잖아. 그냥 좋은 종목 사서 오래 들고 있으면 된다잖아. 그 논리가 제 귀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알면 반드시 말릴 게 뻔했습니다. 정수님은 워낙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돈 주식에 넣으면 나 죽어라고 할 사람입니다.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내 몰래 공동 통장을 피해 제 명의 개인 통장에서 딱 1억 원을 뺐습니다. 2억 원 중 절반입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잃어도 절반은 남잖아. 그리고 나는 잃지 않을 거야. 스마트폰에 증권사 앱을 깔았습니다.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계좌 잔고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저는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그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두근거림이 신호였습니다. 흥분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계좌에 1억 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앱을 열어놓고 보니 아무것도 못하겠었습니다. 종목이 수천 개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회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먼저 오랜 친구 영태한테 전화했습니다. 영태는 예전에 주식을 좀 해봤다고 했거든요. 야, 나 이번에 주식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사면 좋겠냐? 영태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사라. 그거 말고는 없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삼성은 괜찮아. 동네 경로당에 가봤습니다. 요즘 거기서도 주식 얘기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역시나 주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괜찮더라고. 나는 몇 년째 들고 있는데 올랐어. 초보는 삼성이지 삼성. 어디 가서 그 회사만큼 믿을 데 있냐? 아들 재현이한테도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야, 아버지가 만약에 주식을 산다면 뭐가 제일 안전하겠냐? 재현이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처음 하시면 삼성전자가 제일 무난해요. 변동성이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해왔거든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변에 물어본 사람마다 전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날 앱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삼성전자를 쳤습니다. 주당 10만 8천 원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계산을 해봤습니다. 1억 원을 10만 8천 원으로 나누면 약 926주가 됩니다.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926주. 금액으로 1억 8만 원. 잔돈 몇만 원은 수수료로 나갔습니다. 계좌 화면에 이렇게 찍혔습니다. 삼성전자 926주 평균 단가 10만 8천 원 평가 금액 1억 8만 원.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삼성전자야. 대한민국 1등 기업이야. 이게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야. 속으로 계획도 세워봤습니다. 조급하게 굴지 말자. 1년 아니 2년을 보자. 은행 이자가 연 2%면 1억에 200만 원인데 삼성전자가 10%만 올라도 1000만 원이잖아. 그 계획이 제 귀에는 완벽하게 들렸습니다. 첫날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10만 8천 원이 10만 9천 원이 됐습니다. 1주당 1000원이니까 926주면 92만 6천 원. 하루 만에 90만 원이 넘게 번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밥맛이 좋았습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여줬는데 평소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왜 기분이 좋은지 몰랐겠지요. 저는 혼자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해보길 잘했어. 이게 뭐가 어렵다고. 둘째 날도 조금 올랐습니다. 셋째 날은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직은 마음에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딱 나흘째 되던 날부터 제 마음에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의 이름은 비교였습니다. 앱을 열어서 삼성전자를 보다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급등주 탭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그냥 구경이나 해보자 싶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온통 빨간색이었습니다. 주식에서 빨간색은 오른다는 뜻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29.7%, 스페이스 인더스트리 24.3%, 한국 초전도기술 22.1%. 하루 만에 저런 수익률이 나온 겁니다. 저는 숫자들을 보며 멍해졌습니다. 1억 원을 코스모 신소재에 넣었다면 하루 만에 2,970만 원이 됩니다. 스페이스 인더스트리였다면 2,43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제 삼성전자는요? 하루에 50만 원이 오르면 잘 오른 날이었습니다. 0.5% 수익률, 같은 1억 원을 넣었는데 누구는 하루에 3천만 원을 벌고 저는 하루에 5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아직 사흘밖에 안 됐잖아. 조급해하지 말자.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앱을 껐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에 다시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급등주 탭을 눌렀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삼성전자 확인, 급등주 탭 확인, 삼성전자와 비교, 한숨, 점심 먹고 또 확인, 저녁에 또 확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삼성전자 수익률은 1.2%였습니다. 약 120만 원. 그 사이 급등주 탭에는 매일 새로운 종목들이 20%, 30%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것만 왜 안 오르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앱을 끄고 1년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산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짧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0.3%, 다음 날은 마이너스 0.2%, 또 다음 날은 0.5%, 1억 원을 넣어서 하루에 버는 돈이 많아야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달랐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들어가 봤습니다. 주식 관련 커뮤니티였습니다. 게시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오늘 AI 초전도체 타서 430만 원 먹었습니다. K우주항공 3일 만에 수익 800만 원 인증합니다. 양자컴퓨터 소재주 오늘 상한가 저 탔어요. 수익 인증 캡처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초록색 숫자들이 가득한 계좌 화면들 23%, 31%, 18%. 저는 그 게시글들을 멍하니 스크롤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종목을 아는 거지? 유튜브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구독자 수십만 명짜리 주식 유튜버들이 있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자료도 그럴듯했습니다. 차트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 종목 보이시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세력이 들어온 흔적이 차트에 나와 있어요. 다음 주까지 최소 30%는 갑니다. 댓글창은 열광적이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적중이네요. 저 어제 사서 오늘 벌써 15%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빨리 사세요. 늦으면 후회해요.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왜 저 종목들을 모르고 있었지?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들어가 봤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모임이라는 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스페이스 인더스트리 들어가세요. 지금이 바닥. 한국 초전도기술 오늘 상한가 갑니다. 서두르세요. 저 방금 진입했어요. 같이 가실 분. 저는 처음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저거 다 사기 아니야. 괜히 흔들리지 말자.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누군가 추천한 종목이 실제로 그날 20%가 올랐습니다. 제가 사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그것도 올랐습니다. 15%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속이 쓰렸습니다. 저걸 샀더라면
오늘 하루에 1,500만 원을 번 거잖아. 그 사이 제 삼성전자는요. 한 달 동안 수익률이 고작 1.8%였습니다. 1억 원에 1.8%, 18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는데 180만 원입니다. 저 종목들은 하루 만에 그 10배를 벌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 이 속도면 1년을 들고 있어도 얼마나 벌겠어. 반면에 저 테마주들은 일주일 만에 30%, 50%가 오르잖아. 나는 왜 저기 있고 내 돈은 왜 여기 있는 거야.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빨간색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29%, 24%, 31%.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렇게 핸드폰만 봐요? 밥 먹을 때도 자기 전에도.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뉴스 좀 보는 거야.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팝상 앞에서도 앱을 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급등주 탭, 오픈 채팅방. 그게 하루 종일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삼성전자 사는 사람들, 이것도 모르고 삽니까? 저는 클릭했습니다. 유튜버가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요. 단기 수익 원하시면 삼성전자는 답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돈은 전부 AI 테마주, 우주항공 테마주로 쏠리고 있어요.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댓글이 2,000개가 넘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삼성전자 팔고 테마주로 갔더니 한 달 만에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용이지 지금 같은 장에선 테마주가 답입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다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들 저러는데 나만 삼성전자 들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 의심이 처음으로 아주 크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스피는 그날도 최고치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당시 뉴스에선 연일 코스피 5천도 멀지 않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장 전체가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 축제에서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저를 잘못된 길로 한 발씩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을 버텼습니다. 쉽지 않은 한 달이었습니다. 매일 급등주 탭을 열어보고 매일 오픈 채팅방을 기웃거리고 매일 유튜브 추천 종목을 보면서도 삼성전자 믿자,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을 버틴 보상이 고작 수익률 1.8%, 금액으로 180만 원이었습니다. 1억 원을 넣어서 한 달 동안 180만 원, 은행 적금이었으면 한 달에 15만 원 수준이니까 그래도 낫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집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저보다 2살 어립니다. 61살.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소일거리 하며 지내는 사람입니다. 저랑 가끔 동네 산책도 하고 막걸리도 한잔하는 사이입니다. 박 씨가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뭔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만복이 형, 나 요즘 주식하는 거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가 몇 달 전부터 주식 얘기를 가끔 했었거든요. 박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증권사 앱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K우주항공 포통주, 매수금액 500만 원, 현재 평가금액 2,100만 원, 수익 1,600만 원 320%. 형, 나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어. 500 넣었는데 2,100이 됐잖아. 중형차 한 대 값이야, 중형차. 박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쓰렸습니다. 아니, 쓰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 안쪽을 긁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종목 알았어?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지 뭐. 이거 채널 알아? 거기서 추천해줬어. 나는 그냥 반신반의로 500만 원만 넣었는데 이렇게 됐네. 박 씨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500만 원으로 일주일 만에 16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나는 1억 원으로 한 달 동안 180만 원을 벌었습니다. 금액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방법의 차이였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도대체 언제 저렇게 올라? 10%? 20%? 그게 언제야? 1년 후? 2년 후? 그 사이에 저 사람들은 얼마나 더 벌고 있겠어.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박 씨 핸드폰 화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320%. 그 숫자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밥을 그렇게 안 먹어요? 어디 아파요? 아니, 그냥 입맛이 없어. 밥상을 물리고 혼자 방에 들어왔습니다. 앱을 켰습니다. K우주항공을 검색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차트를 보니 일주일 사이에 거의 3배가 올라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더니 누군가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K우주항공 끝났고요. 이제 다음 타자는 AI 초전도체입니다. 아직 초입이에요. 지금 안 들어가면 또 구경만 합니다. 그 글 아래 댓글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저 방금 들어갔어요. 저도 진입했습니다. 얼마치 사셨어요? 저는 300만 원 넣었어요. 저는 그 채팅을 한참 봤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참았습니다. 아니야. 저건 모르는 사람들 말이야. 저거 믿으면 안 돼. 하지만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새벽 2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에 아내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앱을 켰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봤습니다. 그리고 AI 초전도체 차트를 봤습니다. 두 차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완만한 언덕 같았습니다. AI 초전도체는 수직으로 솟구치는 절벽 같았습니다. 저는 그 두 차트를 번갈아 보면서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나중에 언제든 다시 살 수 있어. 지금은 저 불길에 올라타야 할 때야. 그 생각이 새벽 2시 어둠 속에서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아쇠는 이미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에 굳힌 그 생각이 아침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한다.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밥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그락달그락. 저는 방문을 닫고 앱을 켰습니다. 삼성전자 계좌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926주, 평균 단가 10만 8천원, 현재가 10만 9,940원, 수익 179만 6,240원 1.8%, 한 달 동안 번 돈 180만 원. 저는 잠깐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삼성전자.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나중에 다시 삼아. 전량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926주가 전부 팔렸습니다. 계좌에 현금이 찍혔습니다. 1억 179만 6,240원. 1억 179만 원. 그런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이미 계획이 있었거든요. 방을 나와서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통장이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이 1,82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증권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좌 잔액이 바뀌었습니다. 1억 1,961만 6,240원, 약 1억 2천만 원. 이 돈을 전부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검색창에
AI 초전도체 관련 종목을 쳤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던 종목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3개 채널이 같은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차트를 봤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지만 아직 초입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매수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놨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딱 3초 고민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1억 2천만 원 전액 매수. 체결이 됐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숫자가 찍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매수를 하자마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 2%, 3%. 5분이 지났습니다. 계좌 수익이 찍혔습니다. 600만 원.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5분 만에 600만 원입니다. 삼성전자 한 달치 수익이 3배가 넘는 돈이 5분 만에 생긴 겁니다.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4%, 5%. 수익이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화면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이게 감이라는 거야. 진작에 이걸 샀어야 했는데. 10분이 지났습니다. 수익이 1200만 원이 됐습니다. 계좌 총액이 1억 3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보내지 않았지만 그냥 찍어두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해두자 아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응, 금방 가. 저는 핸드폰을 들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익이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1300만 원, 1350만 원.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밥 먹으면서 핸드폰을 봐요? 뉴스 좀 보는 거야, 잠깐만. 아내가 핀잔을 줬지만 저는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수익 숫자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350만 원, 1100만 원, 800만 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잠깐, 왜 이러지? 주가 화면을 열었습니다.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식에서 파란색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아내가 말했습니다. 밥은 다 먹고 봐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숫자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수익이 600만 원이 됐습니다. 400만 원이 됐습니다. 잠깐 조정받는 거겠지. 다시 올라오겠지.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0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매수 버튼을 누른 지 딱 10분이 지난 순간이었습니다. 환호가 비명으로 바뀐 건 그렇게 10분 만이었습니다. 파란색 숫자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저는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야. 잠깐 빠지는 거야. 이런 거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야.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0%가 됐습니다. 1억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밥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밥을 안 먹어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배가 좀 불러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앱을 켰습니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에 15%면 1800만 원입니다. 아직 오전인데 18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오픈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요? 아, 손절해야 하나요? 어떡해요? 버텨야 합니다. 이건 일시적 조정이에요. 저 방금 손절했어요. 더 못 버티겠어요. 메시지가 1분에 수십 개씩 쏟아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이 기회라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던 채팅방이 순식간에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유튜브를 켰습니다. 어제 이 종목을 추천하던 그 유튜버 채널로 들어갔습니다. 최신 영상이 없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성난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디 갔어요? 책임지세요. 올릴 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말이 없어요? 사기꾼.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0%. 그때였습니다. 주식 카페에서 누군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설거지 패턴입니다. 이미 세력은 다 나갔어요. 여러분이 산 자리가 세력 탈출 자리예요. 저는 그 글을 읽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뭐지? 댓글에 누군가 설명해 줬습니다. 세력이 미리 주식을 잔뜩 사놓고 유튜버, 인플루언서 통해서 개인들 불러 모아요. 개인들이 몰려서 주가가 오르면 세력은 그 자리에서 자기 물량을 전부 팝니다. 개인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세력이 나가면 주가는 폭락합니다. 개인들이 비싼 값에 산 걸 아무도 안 사주니까요. 그게 설거지입니다. 저는 그 글을 3번 읽었습니다. 천천히 이해가 됐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지금이 기회라고 외치던 사람들, 유튜브에서 아직 초입이라고 말하던 유튜버, 저를 그 자리로 끌어들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력의 물량을 저한테 넘기기 위한 무대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 무대에서 가장 마지막에 올라온 관객이었습니다. 아니,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떠넘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어느새 마이너스 23%가 됐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9,240만 원이 됐습니다. 2,76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랑찰랑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돈 1억 2천만 원이 지금 이 순간 증발하고 있다는 걸 어떡하지?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흥분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포였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5%.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장이 끝났습니다. 최종 수치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7%. 1억 2천만 원이 8,760만 원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3,24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240만 원. 공장에서 3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게 하루 만에 없어진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깍두기. 저는 밥상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없어 보여요? 그냥 좀 피곤해서 밥을 억지로 넘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 장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버텨야 하나, 팔아야 하나, 버티면 다시 오르나, 팔면 손해가 확정되나, 그 2가지 생각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섭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으니까요. 그냥 누워서 장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
장이 열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주가가 또 빠졌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27%에서 오늘 아침부터 또 시작이었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오늘도 이러는 건가? 오픈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난리였습니다. 이거 하한가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어제 못 팔았는데 오늘 팔아야 하나요? 버티는 분들 있어요? 저 혼자만 들고 있는 건가요? 저 마이너스 40% 됐어요. 어떡하죠?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마감 때 8,760만 원이었는데 오늘 아침장 시작하자마자 8,200만 원이 됐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8,200만 원, 3,8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침밥을 차리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응, 금방 가.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주가가 멈췄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 움직임이 줄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반등하는 건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5분을 지켜봤습니다.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로. 그래, 여기가 바닥이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1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딱 10분 동안이었습니다. 주가가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계좌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7,800만 원, 7,500만 원. 그때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러다 진짜 영원 되는 거 아닌가. 손이 떨렸습니다. 앱에서 매도 버튼을 찾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전량 매도가 아니라 백주 매도가 눌렸습니다. 다시 전량 매도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화면이 꺼졌습니다. 다시 앱을 켰습니다. 세 번째, 이번엔 제대로 눌렀습니다. 전량 매도 체결. 화면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최종 매도 금액 5,8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5,800만 원이 됐습니다. 6,200만 원이 사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공장에서 6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게 사흘 만에 없어진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내가 들으면 안 됐으니까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엌에서 아내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장을 보러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계좌 화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5,800만 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습관처럼 삼성전자를 검색했습니다. 제가 팔았던 삼성전자 한 달을 들고 있다가 180만 원 수익 챙기고 팔아버린 그 삼성전자 차트를 봤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판 날부터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 다음날 2%, 또 다음날 4%. 팔지 않고 들고 있었다면 지금 수익률이 24%였습니다. 1억 원이 1억 2,400만 원이 됐을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느긋하게 들고만 있었다면 2,400만 원을 벌었을 겁니다. 조급함을 참지 못해서 6,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 두 숫자의 차이 8,600만 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장을 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갈치 샀어요. 저녁에 구워줄게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대답했습니다.
응, 고마워. 최대한 평범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는지, 안 떨렸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5,8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TV를 켜면 여전히 증권 뉴스가 나옵니다. 앵커가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며 6천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멍합니다. 유튜브를 켜면 여전히 썸네일이 넘쳐납니다. 코스피 6천 간다. 이 종목 지금 사세요. 나는 이번 달 3천만 원 벌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예전 같으면 클릭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스크롤을 내립니다. 제 계좌엔 5,800만 원이 있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6,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직 말을 못했습니다. 저녁밥을 차려주는 아내를 보면서 매일 속으로만 삼킵니다. 미안하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남편이 요즘 말이 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나이 드는 거지. 그렇게 웃어넘기고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습니다. 가끔 계좌를 열어봅니다. 5,800만 원.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퇴직금 2억 원. 그중 1억 원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비상금 2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넣어서 5,800만 원만 건졌습니다. 6,200만 원. 공장에서 6년을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게 사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요즘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종목을 잘못 고른 것도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면 딱 하나입니다. 조급함. 삼성전자를 샀을 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1년에서 2년을 보자. 느긋하게 가자.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집 박 씨의 자랑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급등주 탭을 열어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뜬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조급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대형주를 샀다면 최소 1년은 버텨야 한다. 테마주의 화려함은 개인 투자자에게 보내는 청구서다. 저는 그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들었고 책에서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욕심이 생기자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가 오른다고 내 계좌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축제일 때 가장 많이 우는 사람은 가장 늦게 뛰어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나만 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 순간입니다. 그 느낌이 들 때가 오히려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걸 6,200만 원을 잃고서야 배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급함은 내 편이 아닙니다. 조급함은 세력의 편입니다. 그리고 그 밥상을 차려준 건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오르고 있습니다. 5,500을 돌파하고 뉴스에서는 6,000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가락은 안전합니까? 부디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스피 7천 시대, 대한민국이 부자가 됐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숫자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35년 공장 생활로 일군 제 노후 자금은 차가운 바닥을 기며 반토막이 나 있었으니까요. 이름만 대면 아는 묵직한 기업들을 믿고 4년을 버텼지만 지수가 하늘로 솟는 동안 제 계좌는 마이너스 43%였습니다. 남들 다 벌었다는 축제 속에서 왜 저만 그 파티장 밖에 서 있었던 걸까요? 제가 마주해야 했던 그 잔혹한 진실을 지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올 봄은 유난히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TV를 켜는 일인데 요즘은 채널을 돌릴 때마다 똑같은 소리만 들립니다. 코스피가 7천을 넘어 이제는 8천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드디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뉴스 속 앵커는 얼굴이 발개져서 떠듭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와서 역사적인 순간이니 경제의 새 지평이니 하는 말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화면 한 구석엔 7,806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더군요. 어제보다 또 올랐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봄볕이 참 환하게도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경비 아저씨는 평소처럼 느릿하게 빗자루질을 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저렇게 평화롭고 밝은데 나는 왜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내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뜨거운데 내 가슴은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된장국을 끓이는 냄새가 거실까지 건너옵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얼른 와서 들어요. 그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오는데도 나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TV 화면 아래로는 빨간색, 파란색 숫자들이 마치 비 내리듯 줄줄이 흘러갑니다. 남들에겐 그 숫자가 돈이고 기쁨이겠지만 나한테는 그저 가슴을 콕콕 찌르는 가시 같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도 수저가 무거웠습니다. 된장국 한 술을 떴는데 그게 짠지 싱거운지도 모르겠더군요. 입안에서 겉도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슬거렸습니다. 집사람이 걱정스레 묻습니다. 무슨 걱정 있어요? 밥이 왜 그래요? 나는 아니, 맛있어 하고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TV 속 그 숫자 코스피 7천이라는 단어에 묶여 있었습니다. 남들은 저 숫자를 보며 축배를 들었겠죠. 내 아들 또래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씩 웃었을 테고 유튜브에는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는 영상들이 도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그 숫자가 축제가 아니라 무거운 바위처럼 가슴을 눌러왔습니다. 나라가 잘 됐다는데 기뻐해야 정상 아닙니까? 내 젊은 날의 땀방울이 이 나라를 만든 것도 사실이고 우리 세대가 허리띠 졸라매며 버텼기에 저 천문학적인 숫자가 가능했던 것도 사실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나는 저 축제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걸까요? 아니, 왜 나만 저 파티장 밖으로 쫓겨난 기분이 드는 걸까요? 밥상을 물리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시작했고 TV 속 전문가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와 자신만만한 얼굴로 외칩니다. 앞으로 코스피 1만 포인트 시대도 시간 문제입니다. 나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TV를 툭 꺼버렸습니다. 순간 시커멓게 변한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푸석한 흰 머리카락, 깊게 팬 이마주름, 그리고 힘없이 처진 눈꺼풀. 저는 올해로 70입니다. 뉴스에서는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부자가 됐다는데 화면 속의 노인은 어째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걸까요? 왜 이 환한 봄날 아침에 내 마음은 이렇게 가난해진 걸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전으로, 아니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이름은 윤병철입니다. 경기도 어느 공단에서 35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시작해 반장까지 달았고 그 긴 세월 동안 지각 한 번, 무단결근 한 번 없이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하게 땀 흘린 만큼만 가져간다. 그게 내 평생의 신조였습니다. 그 믿음이 주식 앞에서도 통할 줄 알았습니다. 튼튼한 기업,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묵직한 기업들에 내 노후를 맡기면
내 성실함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이 잔혹한 시장은 제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한 건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막 공장을 나온 참이었어요. 35년을 다닌 회사였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희망퇴직을 받는다더군요. 희망퇴직이라는 말이 참 웃깁니다. 희망이 어디 있다고 희망퇴직입니까? 나야 어차피 나이가 나이인지라 군말 없이 도장을 찍었지만 퇴직금 봉투를 받아 들고 공장 정문을 나서던 그날 다리가 후들거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35년을 바친 대가치고는 적다면 적은 돈이었지만 나한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 돈에 집사람 몰래 월급 때마다 조금씩 빼돌려 모아둔 통장을 합치니 총 1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집사람은 그 통장 존재도 몰랐어요. 나중에 노후의 보탬이 되라고, 아프면 병원비라도 되라고 아내 몰래 꼬박꼬박 부어온 돈이었습니다. 처음엔 은행 적금에 넣어뒀는데 이자가 쥐꼬리만 하더군요. 1년을 맡겨봤자 몇십만 원 남짓.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즈음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주식시장이 활활 불탔던 시절이었어요. 옆집 사람도 주식으로 몇 천만 원 벌었다 하고 공단 시절 후배 녀석은 전화해서 형, 요즘 주식 안 해요? 다들 벌고 있는데 하며 부추겼습니다. 뉴스에서는 코스피 3000 돌파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날마다 나왔어요. 처음엔 귀를 막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식이냐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 은행 이자로는 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몇 달을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증권사 창구에 찾아갔어요. 담당 직원이 이것저것 설명해 주는데 나는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나처럼 나이 든 사람이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어떤 종목이 좋겠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우량주가 맞죠? 이름 있는 대형주들은 망하지 않아요. 오래 들고 있으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 말이 딱 내 귀에 꽂혔습니다. 망하지 않는 기업, 이름 있는 기업, 오래 들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기업들을 골랐습니다. 공단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기업들, 철강회사, 건설회사, 유통대기업, 누구나 이름을 알고 우리나라 경제 역사와 함께 자라온 묵직한 회사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기업들의 공장 옆에서 살다시피 했고 그 기업 트럭이 공단 도로를 달리는 걸 수십 년 동안 봐왔습니다. 이런 기업이 어떻게 망합니까? 총 1억 8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혹시 모를 비상금으로 은행에 남겨뒀어요. 철강 종목에 5천만 원, 건설 종목에 5천만 원, 유통 대기업에 5천만 원. 딱 셋으로 나눴습니다. 분산 투자라고 했던가요? 그것도 나름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조금 오르기도 하고 조금 내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마이너스가 크지 않으니 버틸만 했습니다. 담당 직원 말처럼 우량주는 오래 들고 있으면 된다는 말을 되새기며 하루에 한 번씩 앱을 열어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잘 때도 왠지 든든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 노후가 좋은 기업들 손에 맡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집사람한테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다가 걱정할까 봐요. 집사람은 돈 문제에 겁이 많아서 주식이라면 도박이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니 잘 돼서 목돈이 불어난 다음에 슬쩍 털어놓을 생각이었어요. 당신 몰래 이렇게 불려놨어 하고 깜짝 선물처럼요.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머릿속에서 그려봤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컸는데 이 나라를 일군 기업들이 설마 나를 배신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처음 계좌에 10%원 마이너스가 찍힌 걸 본 건 투자를 시작하고 딱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앱을 열었는데 빨간 숫자 앞에 낯선 작대기 하나가 붙어 있더군요. 처음엔 크지 않았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한 3에서 4% 정도 빠진 수준이었죠.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오늘 오르면 내일 내리는 법이고 증권사 직원도 인터넷 전문가들도 다들 그랬거든요.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멀리 보고 길게 가져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앱을 닫았습니다.
괜찮아, 기다리면 본전은 오겠지.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그날 저녁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빠지고 또 그 다음 달에도 빠졌습니다. 처음엔 3%였던 손실이 어느새 10%가 됐고 그게 다시 20%로 불어나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내가 믿었던 철강 종목이 심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중국 경기가 어둡다느니 원자재 가격이 요동친다느니 하는 말들이 쏟아질 때마다 내 노후 자금은 야금야금 깎여 나갔습니다. 건설 종목도 부동산 경기가 꺾였다는 소식에 힘 한번 못 쓰고 주저앉았죠. 지수는 분명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데 내 주식들만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버텼습니다. 공장에서 35년을 버틴 사람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남들 힘들다고 다 나갈 때도 나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버티는 사람입니다. 포기를 모르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그 고집이 주식판에서도 그대로 작동한 겁니다. 마이너스가 깊어질수록 나는 오히려 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지금 팔면 그 순간 손해가 확정되는 거니까요. 팔지 않는 한은 아직 화면 속의 숫자일 뿐이라고 내 돈이 진짜로 사라진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 이 튼튼한 기업들이 망하지 않는 한 기다림은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 주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내 일상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앱을 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엔 하루 한 번이던 게 어느새 하루에 서너 번, 나중에는 틈만 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슬쩍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당신 요새 왜 그렇게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하고 물으면 나는 괜히 화를 내며 뉴스 좀 보는 거야.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밤잠을 설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입니다. 새벽 2, 3시에 눈이 번쩍 떠지면 어둠 속에서 홀린 듯 휴대폰을 켰습니다. 한밤중에 국내 주식 시세가 바뀔 리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그냥 그 숫자를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줄어든 숫자를 보면서도 내일은 혹시 다를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가끔 아주 작은 반등이 오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이너스 20%였던 게 어느 날 15%로 줄어든 적이 있었어요. 고작 5% 회복한 건데 나는 그날 온종일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한테 괜히 미안해서 저녁에 치킨 한 마리를 사들고 들어갔죠.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하고 묻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나는 속으로 이제 살았다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뉴스에서도 하반기면 경기가 회복될 거다. 내년이면 분명히 시장이 살아날 거라는 희망적인 말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썩은 동아줄처럼 꽉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등은 짧았고 추락은 길었습니다. 조금 올랐다 싶으면 다시 전보다 더 깊게 빠지고 또 조금 오르다 더 크게 고꾸라지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데 올라가는 구간보다 내려가는 구간이 항상 더 가파르고 지독했습니다. 어느 날은 공단 시절 동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병철이 형, 나 주식 다 팔았어. 이러다간 진짜 노후 자금 다 날리겠더라고. 형은 어때? 나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우량주인데 좀 더 기다려봐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실이 이만큼 났는데 지금 팔면 그 돈이 그대로 증발하는 겁니다. 본전만 오면, 딱 본전만 오면 원이 없겠다. 그 생각이 나를 쇠사슬처럼 그 자리에 묶어뒀습니다. 손절이라는 말은 내 사전에서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나는 원래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35년을 그렇게 버텨서 자식들 키우고 집 한 칸 마련했는데 주식이라고 다를까 싶었습니다. 버티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천천히 가라앉는 배 위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고 어느새 단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앱을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다를 거라고, 다음 달은 다를 거라고, 내년에는 기적 같은 반등이 올 거라고. 그 막막한 기대 하나로 버텼습니다. 마치 겨울의 끝에서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봄은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지만 어떤 주식에는 영원히 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잔혹한 진실을 말입니다. 사실 나는 한동안 주식 앱을 꺼놓고 살았습니다. 정확히는 재작년 겨울쯤이었을 겁니다. 마이너스가 30%를 넘어서던 날 앱을 열었다가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으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 시퍼런 숫자를 마주하는 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됐거든요. 숫자를 볼 때마다 명치가 타는 것 같고 밥맛은 뚝 떨어지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세상 천지 모르는 바보로 사는 게 낫겠다 싶어 앱을 화면 맨 뒷장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모른 척 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안 보면 좀 살 것 같더군요. 아침에 눈을 떠도 앱부터 켜지 않으니 하루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집사람이랑 저녁을 먹으며 모처럼 웃기도 하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바람 냄새도 맡았습니다. 모른 척 눈 감는 것이 나름의 평화라면 평화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주식 이야기만 나오면 귀가 쫑긋 섰고 시장이 반등했다는 소식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35년 퇴직금이 거기 묶여 있다는 사실은 눈을 감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올 봄이 왔습니다. TV에서 앵커가 상기된 얼굴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외치더군요.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7,000을 뚫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가 3,000선이었으니 그 사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덩치가 2배 넘게 커졌다는 소리였습니다. 7,000. 이 정도면 나도 이제는 본전은 왔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나는 자석에 이끌리듯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맨 뒷장에 처박아뒀던 주식 앱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아이콘 위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말도 못하게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수가 저렇게 미친 듯이 올랐는데 설마 내 주식들이 그대로일 리가 있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수익이 났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뜨고 비밀번호 누르는데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려 2번이나 오타가 났습니다. 세 번째에 겨우 로그인이 됐고 화면이 열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화면을 내렸다가 다시 올려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43%. 1억 5천만 원을 넣었던 계좌에는 고작 8,5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6,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안개처럼 증발해버린 겁니다. 모른 척 눈을 감고 있던 사이에도 내 노후 자금은 조용히 계속 녹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코스피는 7,000이라는데 내 계좌는 어떻게 이 모양입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역사상 가장 뜨겁다는데 왜 내 돈만 차디찬 얼음물 속에 잠겨 있는 겁니까? 지수가 이만큼 올랐으면 내가 믿었던 철강이며 건설주들도 살아났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코스피 7,000이라는 화려한 숫자가 사실은 반도체 두 종목이 만든 거대한 눈속임이었다는 것을요. 핸드폰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려 소파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봤지만 6,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경비초소에서 덜덜 떨며 보냈던 수많은 겨울밤입니다. 담배를 끊고 술자리를 피하며 평생 아꼈던 내 35년의 세월입니다. 집사람이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고등어 한 토막으로 밥 2그릇을 비워내며 아꼈던 그 고단한 날들입니다. 그 모든 소중한 날들이 화면 속에서 차가운 숫자로 녹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은 된장찌개 끓일까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커다란 가시가 걸린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내가 다시 부르는 소리에 나는 목소리가 갈라질까봐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6,500만 원.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아내가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있었어요? 밥 다 식겠네. 나는 애써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김 사이로 아내가 내 밥그릇에 생선살을 정성스레 발라 올려주더군요. 나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오늘 아침 경비 아저씨가 바뀌었다는 이야기, 옆집 강아지가 짖어서 잠을 못 잤다는 이야기를 조잘조잘 들려줬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밥상 위에 떠 있는 것 같아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 둘의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보루였던 그 돈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요. 나는 그 끔찍한 진실을 밥 먹는 내내 혼자 껴안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유독 짰습니다. 아니면 내 눈이 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창회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자리인데 나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웃고 떠들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머릿속에는 여전히 마이너스 43%라는 숫자가 문신처럼 새겨져 맴돌고 있었고 팝상 앞에서도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안 가면 또 왜 안 나왔냐고 전화가 올 테고 그 호들갑을 견딜 자신이 없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장소는 동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와 있더군요. 5명이 모였는데 다들 나이는 먹었어도 목소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내가 들어서자 손을 흔들며 반겨주는데 나는 입술만 겨우 끌어올려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노인네들 모임이었습니다. 누가 무릎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 손주가 걷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관리비가 또 올랐다는 이야기. 그런 뻔한 이야기들을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더 말수가 적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맞장구 쳐야 할 때 고개만 끄덕이면서 속은 온통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2잔 돌고 나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달수 그 친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50년을 넘게 알던 친구인데 원래 입이 좀 가볍고 자기과시가 심한 편입니다. 야, 나 이번에 진짜 대박 났다. 그 한마디에 모두의 귀가 쏠렸습니다. 달수가씩 웃으며 말을 이었죠. 아들 녀석이 작년에 반도체 주식 사라고 하도 폭가돼서 그냥 한번 믿어봤거든. 얼마 안 됐는데 지금 3배가 넘었어. 3배.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야, 3배? 진짜로? 얼마 넣었는데? 달수는 으쓱한 표정으로 소주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건 비밀이고. 아무튼 이번 점심 갈비탕은 내가 쏜다. 박수가 터져나오고 다들 잘됐다고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달수가 고개를 돌려 나를 빤히 보더군요. 병철이 너는? 너도 주식한다고 안 했어? 너는 좀 어떠냐? 순간 테이블 위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귀에는 정막만 가득했어요. 나는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지수가 7천을 뚫었는데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됐어? 올랐어? 내렸어? 달수의 집요한 질문에 나는 웃음으로 얼버무려 보려 했습니다. 에이, 내 거는 좀 달라. 내가 산 게 반도체가 아니라서. 달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혀를 쯧쯧 찼습니다. 반도체가 아니라고? 그럼 대체 뭐 샀어? 그냥 건설이랑 철강이랑 우리나라 일군 기업들 위주로 좀 담았지. 달수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야, 병철아. 그거 요즘 완전 죽은 거 몰라? 너는 대체 왜 삼성전자를 안 샀냐? 요즘 삼성전자 안 산 사람이 바보지. 그 말이 비수처럼 명치를 찔러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정확한 말이라 더 아팠습니다. 달수는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겠지만 그 질문 하나가 내가 몇 달 동안 혼자 껴안고 앓던 것들을 한꺼번에 헤집어 놓았습니다. 너는 왜 삼성전자를 안 샀냐고. 나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나는 삼성전자는 너무 비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남들 다 산다고 하니 거품 같아 겁이 났고 대신 내가 평생 공단에서 보아온 기업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굴뚝 산업들을 골랐던 겁니다. 갈비탕이 나왔습니다. 달수가 기분 좋게 쏜 그 비싼 갈비탕입니다. 뽀얀 국물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진한 사골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 숟갈 떴습니다.
그런데 모래알 같았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씹어도 씹히는 것 같지 않아 그냥 억지로 넘겼습니다. 달수는 신이 나서 아들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번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네 어쩌네. 다른 친구들도 거들더군요. 누구 사위는 주식으로 집 살 돈을 모았다 하고 누구 조카는 차를 바꿨다 하고 뉴스에서는 역대급 불장이라고 난리인데 나만 패배자인 것 같은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봄볕은 여전히 눈부신데 왜 그리 눈이 시리던지요. 달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너는 삼성전자 안 샀어? 그 말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고집만 피우며 살았냐는 질책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믿었던 기업들, 내가 바쳤던 35년의 가치가 모두 틀렸다고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지만 나는 한 정거장을 더 가서 내렸습니다. 그냥 좀 걷고 싶었습니다. 골목을 돌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거실 창으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며 켜둔 불빛이겠죠. 나는 잠시 그 불빛 앞에 서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가 오늘 즐거웠어요? 하고 묻겠지요. 나는 또 거짓말로 응하고 대답할 겁니다. 이달수 그 친구는 오늘 밤 대박난 계좌를 보며 다리 뻗고 잘 자겠지요. 하지만 나는 저 현관문 너머에 기다리는 아내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아 차가운 문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나는 약이라도 먹은 사람처럼 뉴스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주식 소리만 나오면 죄 지은 사람 마냥 채널을 돌렸는데 그날 이후로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게 되더군요. 달수의 그 무심한 말이 자꾸만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나를 괴롭혔습니다. 너는 삼성전자 안 샀어? 대체 삼성전자가 무엇이길래 그 반도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대단한 것이길래 세상이 이토록 미쳐 돌아가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억울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온 방식이 왜 틀렸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기에 내 청춘의 대가가 이토록 헐값이 되었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HBM, AI, 고대역폭 메모리. 낯선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더군요. 영상을 하나씩 눌러봤지만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AI가 생각하려면 엄청난 뇌가 필요하고 그 뇌에 피를 공급하는 게 반도체라는데 그게 주가랑 무슨 상관인지 왜 전 세계 돈이 그리로만 쏠리는지 나 같은 노인네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영상을 보면 볼수록 아는 단어보다 모르는 영어 단어가 더 많아 나는 결국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공장에서 35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쇳덩어리를 다듬고 부품을 조립하고 불량품을 골라내는 일.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땀 흘린 만큼 결과가 나오는 정직한 세계가 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부터인가 내가 모르는 투명한 방향으로 무섭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좀 더 깊이 찾아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코스피가 7천을 훌쩍 넘었다는 숫자는 사실 거대한 눈속임이었다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을 빼고 나면 나머지 시장의 실제 체감 지수는 고작 4,100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수 상승분의 절반 가까이가 딱 두 종목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여전히 시커먼 바닥을 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었던 건설업은 23개월 넘게 사람이 줄어들며 고사 직전이었고 제조업 역시 21개월째 하락세였습니다. 내가 젊은 날 땀 흘리며 세웠던 그 굴뚝 기업들이 이제는 전통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시대의 뒤안길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반도체라는 로켓을 타고 하늘로 솟구치는데 나는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탄 채 지하로 가라앉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를 K자형 양극화라고 부르더군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30대 무렵 오랜만에 고향에 가려고 기차역에 간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역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간판 대신 번쩍거리는 전광판이 달려 있었고 내가 타려던 노선은 폐선이 되었다더군요.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역 안을 둘러봤습니다. 분명 내가 알던 역인데
아무것도 내가 기억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딱 그랬습니다. 내가 알던 세상, 내가 믿던 기업들, 그리고 성실하게 버티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는 내 평생의 신조. 그것들이 서 있던 기차역은 이미 오래전에 폐역이 되었는데 나 혼자 빈 플랫폼에 서서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차는 이미 반도체라는 새로운 레일을 깔고 다른 방향으로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억울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걸 나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세계, 대기업의 이야기로만 선을 그었지요. 내가 발 딛고 선 굴뚝산업의 세계가 그래도 건재할 거라고, 나라 경제의 뿌리니까 설마 무너지겠냐고 막연히 믿었던 내 자만이 나를 이 빈 기차역에 혼자 세워둔 것입니다. 거실에서는 아내가 드라마를 보며 즐겁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 꺼진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화면에 비친 내 얼굴, 허연 머리칼과 깊게 팬 주름이 꼭 그 폐역의 낡은 벽면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게 아니라 나는 그 방향으로 따라갈 용기도 체력도 없었다는 것을요. 이미 너무 멀리 달려가 버린 저 기차를 이 나이에 뛰어서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드라마 속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 나를 감싸는 건 지수 7000이라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홀로 남겨진 노인의 쓸쓸한 정막뿐이었습니다. 결심을 한 건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날따라 햇볕이 유난히 좋았습니다. 집사람은 마트에 간다며 나갔고 집안에는 나 혼자였어요. 텅 빈 거실에 햇볕만 가득 들어오는데 나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 건가? 주식 계좌에 돈이 묶인 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오를 거라 믿었고 다음엔 본전만 오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엔 그냥 모른 척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코스피가 7천을 넘어도 내 계좌는 마이너스 43%였습니다. 이 종목들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를 이제는 나 자신도 믿지 못하겠더군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평일 오후라 공원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화단 앞 벤치에 앉아 계셨고 저 멀리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가 보였어요. 나는 그늘진 벤치를 하나 골라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비둘기 한 마리가 내 발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어디선가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주머니 속 휴대폰을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꺼냈습니다. 주식 앱을 찾았어요. 화면 맨 뒤 페이지에 숨겨뒀던 그 아이콘입니다. 로그인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이번에도 조금 떨렸어요. 계좌 화면이 열렸습니다. 마이너스 43%, 8,500만 원.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며칠 전에 봤을 때와 똑같았어요. 아니, 아주 조금 더 빠져 있었습니다. 소수점 아래 숫자들이 조금씩 더 깎여 있었어요. 나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철강 종목을 눌렀어요. 차트가 펼쳐졌습니다. 내가 처음 산 가격, 지금 가격. 두 숫자의 간격이 까마득했습니다. 건설 종목도 눌러봤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통 종목도 똑같았어요. 셋 다 내가 처음 매수한 가격 아래에서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4년을 버텼는데 이 자리입니다. 코스피가 3천에서 7천이 되는 동안 내 종목들은 단 한 번도 본전 근처에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4년을 더 버틴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감이, 그 확신이 이제는 없었어요. 전략 매도 버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버튼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어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이너스 43%가 확정됩니다. 6,500만 원의 손실이 숫자가 아닌 현실이 되는 순간이에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 한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계좌 안에 있는 한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언젠가 반등이 올 수도 있고 기적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원에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화단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할머니가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지팡이를 짚으며 햇볕 속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누군가의 노후가 있겠지. 저분도 젊은 날 허리 굽혀 일하며 이 나이를 맞이했겠지. 저분은 지금 저 햇볕 속을 저렇게 걷고 있는데 나는 이 벤치에서 마이너스 43%를 붙잡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손가락이 버튼 위에 놓였습니다. 눌렀습니다. 확인창이 떴어요. 전량 매도하시겠습니까? 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집사람 얼굴이 떠올랐어요. 반찬 가짓수를 줄이던 그 손이, 고등어를 발라 내 밥그릇에 올려주던 그 손이, 이제 우리 차례야 라며 웃던 그 얼굴이. 눈을 뜨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체결됐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바뀌었어요. 주식들이 사라지고 현금 숫자만 남았습니다. 8,500만 원. 내가 1억 5천만 원을 넣어서 건져낸 돈입니다. 6,500만 원은 그렇게 사라졌어요. 나는 화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툭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 오래 버텨온 무언가가 드디어 끝났다는 느낌.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는 앱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좌 해지를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앱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퍼런 숫자들의 흔적이 4년간의 그 마이너스 기록들이 눈에 밝히지 않았으면 했어요. 앱 아이콘을 꾹 눌렀습니다. 삭제 버튼이 떴어요. 나는 그것을 눌렀습니다. 앱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눌렀어요. 아이콘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그 앱이 있던 자리가 텅 비었어요. 옆에 있던 아이콘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며 자동으로 정렬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앱이 없었던 것처럼요.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봄바람이었습니다. 얼굴에 닿는 바람이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나는 걸으면서 멍하니 꽃들을 봤습니다. 개나리, 벚꽃, 이름 모를 작은 꽃들. 꽃이 이렇게 많았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공원을 걸으면서도 꽃을 본 기억이 없었어요. 아마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겠죠.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생각에 잠겨 발끝만 보며 걸었겠죠. 집에 돌아오니 집사람이 마트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요? 공원. 혼자요? 응. 집사람이 나를 한번 봤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요? 오늘 고등어 샀는데.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고등어. 집사람이 늘 내 밥그릇에 발라 올려주던 그 생선이었습니다. 응, 좋아.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집사람한테 말해야 할 텐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 둘의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그 돈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다는 걸 집사람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은 그냥 고등어를 먹었습니다. 집사람이 생선을 발라 내 밥그릇에 올려줬어요. 나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왔고 고등어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어요. 이번엔 짜지 않았습니다. 아니, 짠지 아닌지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그냥 먹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오늘 마트에서 만난 이웃 이야기를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500만 원. 그 숫자는 이제 계좌 어디에도 없습니다. 앱도 없습니다. 그 시퍼런 숫자의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을까요? 앱을 지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새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에서 참새인지 뭔지 모를 새들이 짹짹거리고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소리인데 그날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아니, 크게 들렸다기보다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를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을 뜨자마자 손이 먼저 휴대폰으로 갔을 거예요. 주식 앱을 켜서 시세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확인하기 싫어서 뒤적이다 내려놓거나. 그런데 이제 그 앱이 없었습니다. 확인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어요. 그 사실이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부엌에서 집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지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매일 아침 나는 저 소리들과 함께 눈을 떴을 텐데 그동안은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집사람이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단에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집사람이 국을 떠서 상에 올리며 말했어요. 오늘 안색이 좀 나아 보이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나는 말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집사람한테는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 둘의 노후를 위한 돈이었으니까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집사람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나를 봤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2021년에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을 주식에 넣었다는 것, 4년을 버텼는데 마이너스가 깊어만 갔다는 것, 어제 결국 다 팔았다는 것, 그리고 6,500만 원이 사라졌다는 것. 집사람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다 하고 나서 밥상만 내려다봤어요. 집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지 몰랐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고 울 수도 있었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사람이 말했어요. 그 돈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당신이 따로 모아뒀다는 것도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화가 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픈 눈물이었어요. 나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아까워서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 오랜 세월이, 그 긴 고생이 눈물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집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아꼈을까?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사람이 수저를 들며 말했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먹어요, 식기 전에. 그 한마디가, 그 짧은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화도 아니고 위로도 아닌 그냥 담담한 그 말 한마디가.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얼른 국그릇을 들었어요. 뜨거운 된장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짜지 않았어요. 그냥 된장국 맛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집사람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봄볕이 온몸으로 쏟아졌습니다. 눈을 감으니 눈꺼풀이 빨개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코스피가 7천을 넘었든 8천을 넘든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시장에서 나는 진 겁니다. 깨끗하게 졌어요. 미련을 가져봤자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분해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세상에 내 노후를 걸었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억울합니다. 내가 믿었던 기업들이 배신했다는 게 억울하고 코스피 7천 파티에 나만 초대받지 못했다는 게 억울하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성실함이 주식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게 억울합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붙잡고 살 수는 없어요. 나이 이른에 억울함을 안고 사는 건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남은 날들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달수 그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반도체 주식으로 3배를 벌었다는 그 친구. 지금쯤 어디선가 신나게 해외여행 계획을 짜고 있겠죠. 그 친구가 잘된 건 맞습니다. 아들 말을 믿고 용기 있게 샀고 결과가 좋았어요. 나는 그 친구를 부러워했고 그 친구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달수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한 번 맞았다고 영원히 맞는 게 아니니까요. 다음번엔 이달수도 틀릴 수 있어요. 아들이 추천한 다음 종목이 반토막 날 수도 있고 지금 번 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영원한 승자가 없어요. 나는 이달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번엔
그 친구가 이 벤치에 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유모차를 끌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단지 안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세상이 내 사정을 봐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나쁜 주식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나쁜 기업에 투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이 바뀌는 방향을 읽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안에서만 판단했어요. 투자는 성실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장에서 35년을 버틴 성실함이 주식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시장은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시장은 관심이 없어요. 시장은 그냥 흘러갑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읽는 눈이 없으면 성실하게 버티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걸 나는 6,500만 원을 내고 배웠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어요.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도 집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된장국을 끓여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 사람이랑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아직 내게 남아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앱을 지운 자리에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새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창밖에서 아까 그 새인지 모르지만 여전히 짹짹거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어요. 코스피가 얼마인지, 오늘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몰라도 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